사부작 소설 다소 기이한 입장의 시. 작가 김가경. 그는 자장면 그릇을 작업실 복도에 내놓다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 왼편에 회색 꽃핀을 꽂았고 천으로 된 작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며 빛이 고스란히 복도로 스며들었다.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 사이로 툭 삐져나온 광대뼈와 두툼한 입술. 그녀는 고갱 그림 속에서 막 걸어 나온 타이티 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다른 입주작가 작업실 앞을 지나오면서 자주 웃음을 흘렸다. 딱히 그를 보고 웃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무언가를 감상하듯 옆방까지 걸어와 붉은 물감이 피처럼 묻어있는 한복 속치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2폭이 훨씬 넘는 속치마는 무용 선생의 공연 의상이었다. 장마 때 복도에 내놓은 뒤 아직 걷어들이지 않고 있었다. 왕가 나를 봤어요. 그녀가 치마폭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복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달리 없었는데도 그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다. 왕가 나라니. 느닷없는 그녀의 말에 그는 작업실로 들어가려다 멈칫거렸다. 율 브리너와 데보라 카가 나오는 까마득히 먼 옛날 영화를 어느 케이블 채널에서라도 본 모양이었다. 그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다. 이 드레스가 맞아요. 그녀가 확신에 찬 듯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런가요?라고 혼자 웅얼거렸다. 피까지 묻은 한복 속치마에서 왕과 나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제야 그는 그녀와 운동장에서 몇 번 마주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유치원생 아이 둘을 데리고서였다. 남자아이는 그녀의 아이였고 여자아이는 고모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조카인 것 같았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미끄럼틀 위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거나 산동네 어디쯤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눈여겨보지 않았음에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녀가 두고 있는 시선 때문이었다.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무언가로부터 어긋나 있는 시선이었다. 이 학교는 미란이가 다닌 학교예요. 그녀가 여전히 시선을 그에게 주지 않은 채 이를 드러내고 환히 웃었다. 그녀는 왼쪽 윗니가 반쯤 썩었고 아랫니도 치열이 고르지 않았다. 그때 어린아이 둘이 복지관과 연결된 동에서 창작동 복도로 막 뛰어들었다. 등에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이쪽을 향해 내달렸다. 복도 끝에서 화장실 옆으로 꺾어진 별개동은 지역 복지관이었다. 복지관과 창작동은 복도가 서로 연결됐지만 왕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녀가 다시 이를 훤히 드러내고 웃었다.
등을 쥐고서도 뛰어오는 소리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챘다. 달려오던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 안기는 대신 그가 열어놓은 미닫이 문을 통해 작업실 안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책상 위에 시집 원고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기에 그는 서둘러 작업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유치원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친 채 남자아이는 책꽂이 앞에서 휴대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는 중이고 여자아이는 어디서 찾았는지 비스킷을 입에 물고 창가에 놓아둔 소파에서 뛰어올랐다. 그가 현관에 벗어던진 녀석들의 신발을 바로 놓는데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아이가 그의 엉덩이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었다. 찰칵찰칵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주의를 주려고 그가 돌아서자 앞부분을 겨냥하고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눌러댔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찌르며 무언가 안다는 표정으로 깔깔깔 웃어젖혔다. 그때 소파 위에서 뛰던 여자아이가 바닥이 미끄러운지 양말을 벗어던졌고 하필 한 짝의 커피잔 속으로 빠져버렸다. 먹다 남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손쓸 틈도 없이 펼쳐놓은 교정 원고가 엉망이 되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때 그녀가 문 밖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밀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이들을 들여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다. 그럼에도 그는 네라고 해버렸다. 그녀가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곧 나가리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현관에 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실내로 들어왔다. 한 번 접어시는 하얀 발목 양말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실내 바닥은 원목이 깔렸다. 씨가 있을 때는 현관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다. 씨가 밖으로 떠돌아다닐 동안 방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그게 거슬렸다. 매트를 사다 그 경계에 놓자 그런 일은 더 생기지 않았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치마를 간추리며 의자에 앉았다. 미란이가 나온 학교인데 미란이가 무척 와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학교가 워낙 많이 변해서 찾아와도 추억을 발견하긴 힘들 거라고 말했다. 남은 거라고는 창과 미닫이문 정도였다. 미란이가 일을 다녀서 못 와요. 그녀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그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시선이 어긋났다. 이곳은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학교였다. 낮은 산과 부드넘어 바다가 보여 전망은 빼어났지만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빈번히 지나다녔다. 해마다 사고가 잦아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가게 된 이유도 그래서라고 했다. 폐교가 된 학교를 시에서 개조해 예술인들에게 내주었다.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 그도 지원을 했지만 경쟁률이 높아 떨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술, 영화, 음악, 무용같이 시각과 공연예술 부문이 대부분이었고 문학 쪽에서 선정된 사람은 씨뿐이었다. 그는 씨에게 밀릴 이유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씨와 견주어 미끄러지는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 그는 자연스레 지원 사실을 숨기게 되었다. 미란이 사진 한번 볼래요? 그녀가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를 불러냈다. 그는 마지못해 사진을 쳐다보았다. 참 예쁘죠? 미란이라는 여자는 토끼 모양의 이모티콘을 뒤집어 쓴 채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어려 보였고 노는 아이 티가 났다. 미란이라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참이었다. 미란이는 내 남동생의 그녀가 무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마누라예요.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젊은 여자 입에서 올케나 아내라는 말이 아닌 마누라라는 말이 튀어나와 속으로 적잖이 놀랐다. 미란이가 첫눈에 남동생을 보고 반했어요. 둘은 사랑을 했다는 말을 할 때는 썩은 일을 드러내며 부끄럽게 웃었다. 참 고마운 사람이죠. 미란이가 제 동생을 좋아하니까요. 그녀의 말이 여느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였다. 불쑥 남자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씩씩대며 양쪽 옆구리에 손을 올리더니 어린아이 같지 않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투정 같기도 하고 주의를 주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말투로 그녀에게 한마디 했다. 엄마, 말하지 마. 그는 그녀에게 할 말이 있나 싶어 녀석을 쳐다보았다. 녀석은 조금 전 태도와는 사뭇 다르게 낄낄거리며 다시 사진을 찍어댔다. 4,000원입니다. 언제 왔는지 중국집 배달원이 빈 그릇을 들고 입구에 서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가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떼를 썼고 남자아이도 먹겠다고 나섰다. 여느 보호자였다면 아이를 나무라며 데리고 나갔을 거였다. 그녀는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고만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안 먹겠다고 정중히 사양까지 했다. 그는 마지못해 자장면 2그릇을 다시 시켰다. 이내 주문한 자장면이 왔고 야무지게 말하는 거와 달리 여자아이는 젓가락질을 못했다. 자장면 춘장이 노트북에까지 튀었다. 그녀는 휴지 대신 가방에서 가재 손수건을 꺼내 조카의 입을 닦아냈다. 어떻게 유치원생이 자장면 한 그릇을 싹 비울 수 있는지 여자아이는 춘장까지 긁어먹었다. 반면 남자아이는 자장면을 반이나 남겼고 그녀가 나머지를 먹어치웠다. 제가 돈이 없어요. 자장면 그릇을 밀어내며 그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시선이 1cm 정도 비켜났다. 그는 자장면 값을 치르지 않아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녀가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할 생각이었다. 미란이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상황을 보니 미란이라는 여자한테 돈을 타쓰는 모양이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건 뭐예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말인즉 지금은 돈이 없는데 미란이라는 여자한테 받아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는 거였다. 알았어. 통화는 짧게 끝났다. 남동생은 가수 비를 닮았어요. 근데 맞대요. 미란이가 다닌 학교가 맞대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꼈다. 짧은 통화 내용 안에 학교 위치나 분위기 같은 설명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동생이 맞다고 해요. 미란이가 다닌 학교가 맞대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전이 상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실망하는 표정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그는 그제야 그녀 머리에 꽂은 꽃핀이 왠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사진을 찍어대던 남자아이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엄마, 말하지 마. 이번에는 단호한 태도였다. 너는 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그도 모르게 혼내는 투로 말이 나왔다. 버릇없는 녀석을 가르치거나 그녀 편을 들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 단지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피곤할 뿐이었다. 순간 녀석이 당황한 듯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작업실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잠깐 보아온 바로는 그 이유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녀석이었다. 그때 여자애가 나섰다. 지금껏 야무지게 의사를 표현했던 여자애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쏘아댔다. 욕설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의 눈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름의 정의감이라 해야 할까. 동지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을 해 앞뒤 없이 녀석을 변론하는 것 같았다. 두서없는 말 중에 아빠가 없어요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녀석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슬그머니 책꽂이 쪽으로 가버렸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그저 모든 사물과 인물에서 1cm쯤 벗어난 곳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8,000원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그녀 쪽을 보았다. 그녀는 다소곳하게 앉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처럼 발을 포개 그네 타듯 흔들고 있었다. 목을 접어시는 하얀 양말이 이상하게 원목 마루판과 잘 어울렸다.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 여학생도 그녀처럼 하얀 양말의 목을 접어 신고 다녔다.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양말 때문에 꽤 청순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아는지 지나치며 수줍게 웃음을 흘리곤 했다. 그래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꽤 오래 소가리를 했다.
가끔 양말을 곱게 접어 신은 여자를 보면 그때 일이 떠올랐다. 산만하게 돌아다니던 여자아이가 결국 소파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그녀가 바닥 한 구석에 떨어진 양말 한쪽을 주워 챙겼다. 나머지 한쪽을 찾다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녀가 너무 정중하게 물어서 그는 양말을 찾으려 일어섰다. 양말이 커피잔 속에 빠졌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터였다. 뒤늦게 그가 잔을 내밀자 그녀가 그걸 들고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빨아왔다. 그는 이제 양말도 챙겼으니 그녀가 아이를 업고 가리라 생각했다. 그의 짐작과는 달리 그녀는 지는 볕이 인색하게 드는 창가에 양말 한쪽을 널었다. 아이들이 가야만 갈 수 있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귀찮아하는 표정을 야박하게 내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심정을 읽었는지 그녀가 완벽한 보호자처럼 나섰다. 그녀가 잠이 든 조카를 안아 소파에 눕혔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커피를 타 그녀 앞에 내놓았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자 창으로 노을빛이 들기 시작했다. 올해 초였다. 꽃샘 추위가 있던 날 이른 술자리 끝에 동료 시인들과 섞여 이곳에 들렀다. 시인은 작업실을 얻어놓고 정작 밖으로 떠도는 눈치였다. 시가 잘 안 써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많던 책도 얼추 정리하고 시인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과 바다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을 앞에 두고 배부른 소리한다며 누군가 시샘어린 말을 던졌다. 그러한 풍경에 석양빛이 더해지자 그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날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욕심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 진짜 있어야 할 사람은 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 속내를 알아챘는지 시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이곳에서 지내도 좋다며 그에게 선뜻 방을 내주었다. 웬만큼 사진을 찍어대던 녀석이 그에게 다가왔다. 자랑하듯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초점도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얼굴도 있었는데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중 엉덩이 부분만 선명하게 찍혔다. 대상을 보고 천천히 초점을 맞춰 찍으라고 녀석에게 점잖게 한마디 했다. 무질서한 화면들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든 말든 녀석이 사진을 계속 넘겼다. 거기에는 마구잡이로 찍은 동영상이 들어있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찍은 것 같았다. 녀석이 의기양양하게 동영상 플레이를 눌렀다.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 또래 아이들이 즐겨볼 만한 만화 프로그램이 의미 없이 지나갔다. TV 화면 속으로 쭈그려 앉은 녀석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그 주변으로 전선줄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곳이 그녀가 얹혀 사는 남동생 내외의 집인 모양이었다.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를 피해 도망치는 장면이 이어질 때였다. 녀석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얼핏
스쳐갔다. 한글 더빙과 섞여 화면 밖에서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섞여들었다. 비를 닮았다는 남동생과 미란이라는 여자인 모양이었다. 도망치는 생쥐의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녀석 뒤에 어둠처럼 끼어들어온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귀를 예민하게 세웠다. 더빙 소리에 묻히긴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내심 누군가 녀석을 끌어내 멱살을 잡을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문 입구에 씨가 서 있었다. 넉 달 만이었다. 어딜 돌아다니다 왔는지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까지 깎지 않아 불황아처럼 보였다. 그토록 깔끔하고 단정했던 씨가 지금까지 보아온 중 최악의 몰골로 나타났다. 씨는 낯선 손님처럼 안의 풍경을 살폈다. 손님이 계셨네.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녀는 씨를 등지고 앉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씨는 경계 지점에 놓아둔 매트를 밟고 애초에 그랬던 것처럼 신발을 신은 채 실내로 들어왔다가 작업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는지 매트 밖으로 물러서 어색하게 신발을 벗었다. 발냄새가 심하게 올라왔고 양말은 두 군데나 구멍이 나 있었다. 씨는 손님처럼 입구에 배낭을 내려놓았다. 어색함을 떨치려는 듯 쌍이반점 자장면 맛이 그리워 돌아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씨가 맛있다고 일러준 집이었지만 그는 매번 다른 집을 이용했다. 배가 고픈지 씨가 자장면을 시키려다가 같이 먹겠냐고 물었다. 그가 점심을 늦게 먹었다고 하자 그녀가 먹겠다고 나섰다. 씨는 자장면 2개에 만두 하나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녀와 씨와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다. 씨의 몰골 때문인지 녀석이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쳤다. 그녀는 여전히 대상에서 1cm 정도 벗어난 시선으로 마주 앉은 그와 씨 사이 어디쯤을 바라보고 있었다. 씨에게 그녀를 소개시켰다. 근처 사는 모양인데 복도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들 때문에 일이 되었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 거기에 그녀가 매우 감상적인 사람인 양 무용실 앞에서의 일도 말해주었다. 왕과 나를 자주 보신 모양이더라고.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쪽 동네 사람들은 최신 영화보다 그런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돈이 별로 안 드는 기본 유선 채널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였다. 곧 갈 거였는데 애가 자는 바람에 일이 되었노라고 마지막 변명을 늘어놓으며 여자아이가 잠자는 소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발치 아래 녀석도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씨를 시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때 자장면이 도착했고 쌍이반점 사장은 용케 씨를 알아보았다.
그러면서도 돈은 그에게 받아갔다. 제가 돈이 없어요. 자장면을 받아든 그녀가 썩은 이를 훤히 드러내며 말했다. 씨는 자장면을 성급히 비비다 떼먹지 말고 다음에 갚으라고 했다. 그동안 굶고 돌아다닌 것처럼 씨는 입 주변에 춘장을 묻혀가며 지저분하게 면을 빨아당겼다. 씨가 만두까지 거의 다 먹어치우고 젓가락을 놓자 그녀가 가방에서 가재 손수건을 꺼내더니 상체를 기울여 씨의 입 주변에 묻은 춘장을 닦아냈다. 한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웃긴 것은 씨가 아이처럼 턱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씨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는 씨가 물 한 모금을 물고 우악스럽게 입을 헹구는 동안 빈 그릇을 밖에 내놓았다. 미란이가 다닌 학교예요. 그녀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 쪽을 쳐다보았다. 녀석들은 개구리처럼 다리를 벌리고 코까지 골며 단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녀가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아이들이 가야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씨가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는 아이를 깨울 수는 없죠. 아이들이 산만하게 나대던 상황을 알 리 없는 씨가 천사라도 발견한 양 미소를 지으며 창가로 갔다. 여자아이 얼굴 쪽으로 노을빛이 들고 있었다. 피곤했나 봅니다. 아이들이 잘 자네요. 씨가 블라인드를 조금 내렸다. 미란이는 이 학교에 오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열심히 사는 모양이라고 씨가 말했다. 미란이 한번 보실래요? 그녀가 씨에게 동생 마누라, 즉 미란이라는 여자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양 이모티콘을 뒤집어 쓴 사진이었다. 그가 처음 보았던 불량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매우 선량해 보였다. 너무 어려 보이는데 고등학생인가 봐요. 그녀의 남동생 마누라임을 알 리 없는 씨가 물었다.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초등학교만? 저에게도 선생님이 계셨어요. 엉뚱한 답이 오갔다. 그렇군요. 씨가 수긍의 뜻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젊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특별히 한 분 계셨다 뭐 이런 뜻이겠지. 안 그래요? 라고 그녀에게 물었다. 수긍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 그녀가 또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딱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딱 한 분 계셨어요라고 다시 한번 반복했다. 아, 그래요. 씨가 동공까지 키워가며 호응을 했다. 그들은 맥락도 없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어떻게 저토록 어긋난 인물과 그 간극을 뛰어넘어 대화를 주고받는지 모를 일이었다.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때 밖에서 그릇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언제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연락해요. 오토바이 타고 어디든 달려갈 테니. 쌍이반점 사장이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전에 없는 농담까지 하고 사라졌다. 당신도 선생님이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이번에는 C가 웃었다. 선생님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그 말을 물으려고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그녀는 사뭇 진지했다. 그와 있을 때와는 달리 그녀가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나름대로 질문할 대상을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믿는 그대로입니다. C가 말했다.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그녀의 입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 세상은 공처럼 둥글고 보이지 않는 막대기에 꽂혀서 돌아간대요. 이 세상은 거북이 등을 타고 떨어지는 별을 피해 다닌대요. 파란색은 바다, 빨간색은 시암, 초록색은 노르웨이. 그녀가 썩은 이를 훤히 드러내며 웃었다. 이 세계는 낮에 본 세계랍니다. 그녀는 한낮이 되면 별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했다. 저도 거북이 등을 타고 다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C가 그녀의 허무맹랑한 저편의 말을 받아냈다. 낮의 세계라니 나라와 색깔이 좀 다를 뿐 그녀가 말하는 밤의 세계와 별반 다름없는 세계였다. 가만히 듣다 보니 왕과 나란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 일부인 것 같았다. 그녀가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C의 몰골을 훑었다. 선생님의 몸에도 별이 박혀 있어요. 어긋난 시선이었지만 그녀가 진짜 별이 박혀 있는 양 최선을 다해 C의 몸에 시선을 모았다. 그 안간힘이 기괴하고 일그러지게 보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C가 유치하고 민망스럽게 가슴에서 별을 빼내는 신용을 했다. 그녀는 무슨 대단한 연극이라도 관람한 듯 동그랗게 눈을 뜨며 가슴께로 손을 올려 가로로 포개고 이상한 형태로 손뼉을 쳐댔다. 그런 박수 형태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은 대상에서 1cm쯤 벗어났고 C와 그녀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도 마주보고 웃었다.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작심을 하고 흰 발목 양말 여학생에게 편지를 썼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평소와 달리 눈을 맞추고 웃어주기에 용기를 낸 것이다. 온갖 미사여구를 이어가다 마지막 부분에 너랑 같이 자고 싶다 라고 썼다.
내용 중에 속내를 드러낸 것은 오직 그 문장 하나였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지금 떠올리기도 싫다. 어떠한 여지도 없이 여학생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깨졌다. 오가며 수줍게 눈웃음을 흘려주던 여학생은 그를 변태보듯 피해 다녔다. 여학생들 사이에 소문까지 퍼져 경계해야 될 변태 새끼로 분류되었다. 세상의 숱한 아름다운 말들을 두고 왜 그런 욕정을 내보였는지 그 시절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그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씨와 그녀의 유치한 교감을 보며 문득 그때 무참히 좌절된 오로지 진실된 한 문장이 엉뚱한 곳에서 실현되는 느낌이 들었다. 시인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농담도 진짜 시인을 몰라요? 그가 중간에 가로채 물었다.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녀가 모르고 있다는 확신이 섰다. 내심 그런 그녀와 마주 앉아 감정을 낭비하는 씨를 조롱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는 씨를 흘깃 쳐다보았다. 씨는 여전히 그녀에게 몰입한 눈치였다. 그녀가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씨는 그녀의 질문에 씨가 골똘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당신이 말한 세계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죠. 씨의 대답은 그녀의 입에서 올케나 아내라는 말이 아닌 마누라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보다 더 실망스러웠다. 선생님도 그런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씨의 침묵은 오래 갔다. 패기 넘치고 당돌했던 씨가 고작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다니. 그때 어색한 고요를 뚫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말하지 마. 엄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말란 말이야. 녀석이 잠꼬대처럼 투정을 부렸다. 그 소리에 그녀의 조카가 저절로 깨어났고 소파에서 두 아이가 자동인형처럼 앉아 동시에 울어댔다. 아이가 가야 갈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이 드디어 실행되었다. 그녀의 조카가 집에 가자고 졸랐던 것이다. 그러다 그녀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집에 갈래. 집에 갈 거란 말이야. 해도 저물었는데 그녀와 아이들이 왜 미란이라는 여자에게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여자아이가 집에 가겠다고 자꾸 떼를 쓰자 미란이라는 여자가 마지못해 허락을 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아이들 등에 유치원 가방을 각자 매주고 칭얼거리는 조카를 업었다. 녀석이 그녀의 가방을 챙겼다. 그는 매트 앞에 가지런히 놓아둔 여자아이의 신발을 주워들었다. 복도는 제법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가 물감이 묻은 속치마 앞에서 다시 멈추어 섰다. 왕가 나를 봤어요.
복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씨와 그뿐이었는데도 여전히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드레스가 맞아요. 아, 씨가 고개를 반복해서 끄덕였다. 그는 무언가 끝이 났다는 생각에 그녀가 지금껏 해온 말들을 오롯이 공감한 듯 그러게요 라고 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조카 아이의 엉덩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 속치마를 만지작거렸다. 힘의 축이 기울어지자 졸던 조카가 그녀의 목에 두 손을 감아 매달렸다. 그러다 속치마를 보고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다. 미란이라는 분과 같이 한번 놀러 오세요. 씨가 무언가 아쉬운 듯 그녀의 등을 보고 말했다. 그녀가 썩은 이를 드러내고 웃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고스란히 복도로 스며들고 있었다. 녀석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그녀는 조카를 업은 채 복도 반대편 끝까지 걸어가 복지관동으로 사라졌다. 그는 입구에 놓아둔 씨의 배낭을 그대로 두고 나갈 채비를 했다. 씨가 있는 동안 찜질방이라도 가 있을 생각이었다. 뒤늦게 들어온 씨가 씻어야겠다며 공동 샤워실로 들어갔다. 전에 없이 피곤해진 그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대앉았다. 어쩌다 보니 석양이 지는 풍경을 놓쳤다. 씨는 이내 덥수룩한 상태 그대로 작업실로 들어왔다. 샤워실에 면도기가 있는데도 겨우 물만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는 소파에 그대로 진득하게 앉아 있었다. 이대로 찜질방으로 가기에는 뭔가 미진했다. 신경 쓸 인물이 다녀간 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불안감이 남았다. 그녀는 그렇게 갔고 밥을 먹자고 전화할 일도 미란이라는 남동생 마누라를 데리고 느닷없이 이곳에 놀러 오지도 않을 거였다. 혹시 그녀가 씨를 만나러 온다면 여기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생각해보면 딱히 거스를 일은 없었다. 그래도 그는 무언가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았다. 씨가 방 한가운데 버젓이 서서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거칠게 털어내는 것을 보고 있던 그는 물기가 얼굴에까지 튀자 방만하게 펼쳐놓은 세계를 한 방에 관조한 듯 작정하고 씨를 향해 한마디 내뱉었다. 천사가 다녀간 것 같지 않아? 그는 열린 미닫이 문 밖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문에 대해 정리가 될 만한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마무리 문장이었다. 씨가 머리를 털어내다가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해? 씨가 물었다. 무심히 하는 말인지 저의를 가진 말인지 그는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는 여운이 남은 듯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다 건너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피곤이 가신 듯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지? 그는 다소 유치하게도 시의 속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시가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그녀와 마주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그가 펼쳐놓은 원고를 할 일 없이 추리더니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시선을 둔 채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그냥 그런 사람이 다녀갔을 뿐이지. 한 세상을 만난 듯 가슴에 별까지 뽑아가면서 그녀와 기이하게 교감을 하던 것 치고는 보잘것없는 평가였다. 시인은 불쑥 한 번씩 돌아와 그런 평범한 말을 내뱉곤 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떠돌아다니다 결국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종종 보았다. 그들은 우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잘 가라앉았다. 그는 문득 그녀가 가슴께에서 가로로 손을 겹쳐 쳐대던 박수 형태를 떠올렸다. 잊고 있었지만 그건 침팬지 박수였다. 방 안은 방문객이 다녀간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다. 물건이 별반 흐트러지지 않은 이유는 산만하게 돌아다니긴 했어도 그나마 남자아이가 사진만 찍어대서였다. 그는 창틀에 널린 여자아이의 젖은 양말을 걷어 책장 한쪽에 던져놓고는 찜질방에 가려고 지갑을 챙겨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겠다고 말을 하려는 순간 씨가 먼저 배낭을 챙겨들었다. 잡을 틈도 주지 않고 씨는 작업실을 나가버렸다. 이렇게 빨리 떠나기는 처음이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씨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 앞에서 씨를 배웅하고 내도록 열어놓았던 미닫이 문을 닫았다.